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책임질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지방선거 화제의 도의원 당선인 세 분과 함께 지방선거와 제주도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최근 관광 잠수함이 문섬 앞바다의 산호를 훼손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죠.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제주도의회 초선 의원이 전체 의원의 과반을 차지하게 됐고요. 청년 정치인들도 대거 입성하면서 의원 평균 연령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교육위원 선거에서 첫 여성 의원까지 탄생하면서 새로운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실 화제의 새 초선 의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당선인, 형기종 국민의힘 성산읍 도의원 당선인, 고희숙 교육위원 당선인 세 분이고요. 네, 세 분 모두 당선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도의회 입성인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만 28살이시죠. 첫 번째 20대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셨고 역대 최연소 당선인이신데 먼저 강경은 당선인부터 당선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많은 응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소 도의원의 타이틀에 붙은 만큼 유권자분들의 젊은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생각하며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더욱더 배움의 자세를 갖춰 더 발전하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형기종 당선인께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출마하신 거죠. 네. 가장 또 주목받는 선거구였는데 제2공항 그 예정 지역으로 돼 있는 그 성산읍 선거구에서 현역 도의원을 꺾고 당선이 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신 소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 민들의 어떤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모색할 것이고요. 더구나 저에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했었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까 사회자의 말씀대로 이번 선거는 성산읍면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하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희숙 당선인은 그 최초의 여성 교육위원으로서 이번에 도의회 입성에 성공하셨고 최초의 또 부부 도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셨는데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상대 후보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뜻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제주교육, 변화된 제주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그 기대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제주교육,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성교육위원 그리고 최초의 부부 도의원이라는 많은 기대와 관심,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 분의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 치르면서 어떤 소회를 느끼셨는지 여쭤볼게요. 강경흠 당선인은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목도 받았지만 또 지방선거에서 20대 후보가 선거운동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나이 때문에 뭐 손해를 본다든지 어려웠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었나요? 어땠습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라동 분구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운 점이 일단 힘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로당 폐쇄라든지 또 행사들이 없어서 유권자분들을 이제 만나기가 어려웠던 점,
또 힘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좀 어리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과제이고 그리고 풀어나가야 될 이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성한 만큼 제가 좋은 이정표로 남겨서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이정표로 남고 싶습니다. 좋은 척도가 되고 싶습니다. 네. 듣기로는 그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 네. 보좌관도 하셨다고 들었고 네. 그 전에 그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도 선거 운동을 돕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셨거나 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서 실제로 선거 운동해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후보일 때나 그 자원봉사 할 때나 이제 마음은 한결같은데요. 네. 이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제 도민분들을 향한 마음은 이제 꾸준하게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임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매사에 절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이제 마음 하나 갖고 선거 운동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작용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거는 역시 같더라. 뭐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현기종 당선인께서는 성산읍 지역구에서 이제 두 번째 도전하셔서 성공을 하셨는데 제2공항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들 사이에 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우리 성산읍 지역은 제2공항으로 인해서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고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민들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4년 동안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해왔고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제2공항 건설 조기 추진이라는 주장으로 유권자를 만나왔고 그러한 진정성과 선명성이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론으로 제2공항 추진을 결정한 상황이니까 예, 찬성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성산읍 지역에는 반대 대책위도 구성이 돼 있고 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도 그렇죠. 만나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이제 당사자들의 마음은 틀리거든요. 제2공항 성산읍 지역은 찬성이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이해 당사자들은 그 심정을 저희가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제2공항이 추진이 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원란 주민이 없게끔 하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편에 서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성산에 제2공항이 유치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논리로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예. 설득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자, 그러면은 교육위원 선거에 대해서 교육위원 선거 자체가 이번에 어쩌면은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몰제로 해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치르고 다음 선거 때부터는 교육위원 직선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만은 이번에 교육위원 선거운동 하시면서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 뭐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코로나19가 가져온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변화, 또 교육에 상당히 대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라는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이제 정년을 10년이나 남겨놓고 또 교장 자격도 포기하고 이렇게 지금 교육위원회에 출마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학교를 이제 퇴직하는 절차까지 다 밟고 있는데 이제 교육위원 폐지안이 이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 선거를 하는 동안에 이 교육위원 제도가 살아남을 것인가 또 폐지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던 점이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위원 선거구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이제 도의원 6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위원 선거구에는. 그래서 상당히 넓고 만나도 만날 유권자가 많고 가도 갈 곳이 많고. 전체 그 교육위원 선거구 유권자가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제 중부 선거구는 지금 한 11만 정도 됩니다. 11만 명이요?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해도 유권자분들을 만나기에 한계가 있는 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으로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선거에서 거의 무투표로 이제 교육위원분들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 도민 여러분들을 만날 때 교육위원에 대해서 너무 생소해하세요. 교육위원이 뭐 하는 거다? 너는 교육위원 하면 뭐 할 거?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교육위원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선거운동 과정이었습니다. 예. 지금 교육위원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은 네네. 직선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도의회로 그 일반 도의원들이 이제 그 교육 행정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뭐 그렇다면 교육위원 제도 네네. 어떻게 좀 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이제 교육위원 폐지안이 올라왔을 때 기자회견이나 제가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 교육위원 제도는 제주도에 주어진 교육자치의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도민의 비판의 목소리 또 정치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일몰제로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제 새로 당선된 이제 교육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어진 4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교육 자치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꼭 이렇게 대안이 있습니다라기보다는 제주도의 교육적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 자치의 어떤 권한을 확대하는 면에서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4년 동안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4년 동안 대안을 네. 만들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초선의원 세 분께서 이번에 이제 도의원으로 처음 입성하시는데 기존의 도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먼저 그 강경흠 당선인께서는 밖에서 바라볼 때 기존의 제주 도의회 처음으로 이제 20대 도의원으로 이제 입성하실 거잖아요. 네. 뭐 물론 뭐 유권자 중에는 뭐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실 거지만 특히 제주 도의회가 청년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존의 도의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해 주시죠. 11대 도의원 분들도 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이번에 12대 때 이제 도의원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입성을 한 만큼 이제 그만큼 청년들의 이제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야 되고 반영을 시켜야 한다 이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11대 도의회에서는 일단 청년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청년 계층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반영을 못 시켰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이제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수많은 걱정이라든지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의회에 좀 많이 방문을 하고 이제 많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도의회라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 접근조차 이제 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의회에 입성을 해서 일단 분위기 좀 젊고 환한 분위기를 일단 먼저 조성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해서 더 많은 각계각층의 청년들의 목소리와 더 이제 중장년층의 더 다양한 이제 세대들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11대 도의회에서는 아마 협치를 많이 이제 외쳤지만 아마 도민분들의 이제 기대에 좀 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12대 이제 도의회에서는 협치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도민분들의 이제 의사에 관련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들은 또 강하게 또 견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협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제2공항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지난 그 도의회 도정 기간에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립하는 부분도 있었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많았거든요. 현기종 당선인께서는 지난 도의회 활동, 또 제2공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지난 11대 의회를 평가하면은 그 입법 활동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회 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내 갈등 해결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 제2공항 문제뿐이 아닙니다. 피자림로 확장, 풍력 발전, 동부하수성발 처리장 등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12대 의회에 넘긴 것은 어떤 두 의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특히 제2공항 갈등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리당략을 떠나고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 실사구시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더구나 민주당은 전체 지역구 29석 중에 25석을 휩쓸었습니다. 어떤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죠. 25석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논리로 대공을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강경흠 당선인께 반론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여야당 상관없이 이제 도의회 이제 7월 이제 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서 이제 개원을 하는데요. 일단은 더 다양한 이제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부분에서 협치라는 이제 말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도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협치를 해서 이 문제도 반드시 풀어가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고희숙 당선인께서는 기존의 도의회 활동, 또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또 외부에서 지금 그 교육계에서 또 활동하면서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교육위원회 관련해서는요. 우리 그 11대 그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또 의원 활동을 하셨지만은 현장에서 지금 긴박하고 또 절실한 어떤 그 아이들의 문제 또는 도민들의 문제와는 그 감이 약간 조금 떨어져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는 더 절실하게 그게 드러났고 지금 긴박한 아이들의 문제 또는 학교 현장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현장에 있었던 저를 이번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도의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슬로건이 이번에 선거에서 슬로건이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라는 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제주특별법에서 그 교육위원 제도를 특별히 둔 것은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은 주민들 삶의 문제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교육위원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그거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요. 도청 또는 교육청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의회 내에서도 그 교육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이 되면 우리 여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 또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같이 그 협력하고 하면서 교육의 문제를 제주도 전체적인 의제로 만들고 같이 풀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에서는 네네.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셨잖아요. 네. 김광수 네네네. 당선인이. 네. 지금 아마 교육위원 중에서 진보 성향의 지금 여성 교육위원으로 고희숙 의원께서 아마 다른 분들은 거의 보수 중도 보수 성향으로 봐야 되나요? 교육위원 분들이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아마 활동하실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마찰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 네네. 교육감 당선인하고는 어떻게 교육 현안에 대해서 풀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교육감 당선인께서 보수 성향이고 또 이제 저를 일컬어서 이제 진보적인 교육위원 당선자로 이렇게 많이 지칭을 하십니다. 그런데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또 공통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이나 교육의 정책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나 방식에 아마 다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에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문제이고 도민의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이제 교육감 당선인께서 무엇보다 소통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는 도의회나 교육위원회와의 소통도 충분히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일주일 뒤면 새로운 도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는데 세 분께서는 어떤 도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또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실 건지 공약 추진 계획도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흠 당선인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공약만은 꼭 지키겠다. 또 어떤 도의원이 되겠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선 저는 젊음이라는 강점을 내세워서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찾아뵙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이제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일단 저희 아라동에는 이제 지금 인구수가 급증하는 이제 과밀락급 해소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복합체육시설을 이제 유치시켜서 우리 어르신들이 모두 공경받고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도약을 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라동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심 잃지 않고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이어가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주민분들과 아니면 더 나아가서 도민분들과 함께 과정을 공유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슬로건에도 있지만은 소신 있게 확실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자, 현기종 당선인께서는 어떤 도의원이 되고 싶으신지 이 공약만은 꼭 지키겠다.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성산읍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는 개발과 보존의 가치 충돌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12대 의회에 등원하게 되면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개발리주의 정책만으로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청정 제주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또한 보존만으로는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취업,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제시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개발 정책으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제주형 개발의 모델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요 과제인 제2공항 건설 문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성산루민의 다수가 제2공항을 원하고 있음이 민심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희 성산읍 입장에서 보면 단군 이래 탐라 건국길에 성산읍 지역에 가장 큰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은 동서의 균형 발전을 이끌 것이고 우리 지역에 아주 취약한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현기종 우리 성산읍민 모두와 함께 제2공항을 반드시 우리 성산 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고희숙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어떤 교육위원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공약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4년이 지난 뒤에 우리 도민들께서 고희숙 교육위원 뽑아놨더니 우리 아이들 행복한 제주교육 만들기 위해서 소신 있게 최선을 다한 교육위원이었다. 잘 뽑았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는 저는 제주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기초학력의 문제 또는 우리 아이들 비만의 문제, 돌봄의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협력하면서 도청과 교육청의 연결을 주도하면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자치의 문제입니다. 아까 언급하셨지만 우리 도민들의 교육적 주권을 높이는 문제,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문제에 교육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초선 도의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산호와 수중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 문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면서 훼손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섬 훼손 논란에 대해서 윤상훈 녹색연합 해양생태팀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녹색연합에서 문섬 일대의 그 산호군락, 연소산호군락이 네, 훼손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고 네, 네. 그 발표 이후에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문화재청과 제주도 그리고 녹색연합이 함께 다시 또 공동 조사도 하셨잖아요. 네, 네. 현장의 그 훼손 실태가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 금요일 문화재청 그리고 세계유산본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도 오셨고요. 네.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도 직접 물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저희하고 들어가서 수중 확인을 했고 네. 서귀포항에서 채 1km 떨어지지 않은 남쪽 지역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섬이 있습니다. 잠수함 운항 구간은 문섬 북쪽면 동서로 150m 그리고 수심 35m까지 운항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 수중 안반이 훼손됐고 그리고 산호가 급격히 훼손된 것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 때도 전용기 국회의원은 여태까지 자기가 본인이 봐왔던 그런 현장들하고 여기는 산호가 너무 다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34년 동안 운항이 됐던 곳입니다. 관광 잠수함이 서귀포항을 떠나서 천연기념물인 문섬을 산호를 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인데요. 여러 제보도 있었고 이미 언론에서도 나왔던 사항인데 실제 잠수함이 운항을 하면서 암벽을 부딪히고 수중 안반에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튀어나온 부분들은 어김없이 다 잠수함에 긁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본부 그리고 잠수함 운항업체의 어떤 책임들을 한 번 더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정 보호종이요. 그 네. 희귀한 연산호들이 훼손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럼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문섬은 2000년도부터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421호로 그 자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섬뿐만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면 해송, 긴가지 해송이라는 법정 보호종이 있습니다. 네. 바다의 소나무를 닮았다고 하죠. 1년에 기껏 1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해송이요? 해송. 네, 해송이 이게 있습니다. 산호가 아닌가요? 산호의 일종이죠. 산호의 일종인가요? 우리나라에는 170여 종의 산호가 있는데 그중에 120여 종의 산호가 제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 120종의 산호의 대부분이 문섬과 범섬 일대, 이 서귀포 남쪽 해안에 거의 다 발견됩니다. 특히 이 해송, 긴가지 해송과 같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이 직접 지정을 한 것이고 지금 잠수함 운항하는 이 문섬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송 서식지로 실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잠수함 운항 구역 내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거의 다 긁혀 있었고 네. 안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는 해송, 긴가지 해송을 포함을 해서 뭐 밤수지 맨드라미, 자색수지 맨드라미, 해양수산부나 환경부도 해양보호생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런 종을 9종 운항구역 내에서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네. 훼손되는 이유는 잠수함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해서 운항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요? 그럼요. 잠수함 운항 규정, 그러니까 서귀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잠수함 업체와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서귀포시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의 어떤 역할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항 규정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이 문섬이 자연유산이지 않습니까? 자연유산 훼손을 예방한다는 게 첫 번째 규정이고 두 번째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잠수함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특수고무를 부착을 한다든지 예. 잠수함이 벽의 안반에 5m 가까이 접근을 하면 수중 감응 장치가 있어서 삑삑거립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연산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반에 최대한 부딪히지 말라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 중에 이러한 훼손이 발생됐을 때 세계유산본부나 문화재청에 보고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 늘 거기에 가서 운항을 했고 예. 실제 증언을 들어보면
큰 노을이 올 경우에는 잠수함이 5m 이상 이렇게 훅 떠올랐다가 내려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예. 실제 수중의 조류와 가시거리가 생각보다 조류가 강하거나 시야가 잘 안 나올 때는 잠수정이 벽에 가까이 붙어서 산호를 관찰하기 위한 그런 무리수를 좀 두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안반이 훼손되거나 산호가 훼손된 걸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적하신 문제가 관광 잠수함이 중간 기착지에서 네. 중간 기착지가 있는데 불법으로 평탄 작업을 했다는 그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네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서귀포 잠수함을 타보신 분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서귀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잠수함을 예인선에서 잠수함을 끌고 문선 북쪽에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 운항구역 150m, 수중 35m 구간을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잠수함이 수면에서부터 벽을 따라서 쭉 입수하다가 수심 20m 지점에 중간 기착지가 있습니다. 거의 디귿자 모양의 움푹 패여 있는 지역이고 예. 길이가 25m, 폭이 6m 가량 되는 생각보다 넓은 지역이고 예.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좌우로 안반 지역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35m까지 운항을 하고 똑같은 구역으로 이제 산호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 중간 기착지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증언도 있고 저희가 확인한 부분도 있는데요. 바닥면이 굉장히 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이 실제 거기에 딱 착지를 해서 다이버 쇼를 하는 곳이죠. 물고기를 모아서 네. 먹이를 주면서 피딩도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물고기를 피딩하기 위해서 참돔을 키우던 가두리를 여기에 설치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이 안반에 대한 현상 변경이 있지 않았나라는 증언들과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도 이 구간이 잠수함이 앉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번 조사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위적으로 평탄 작업을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관리법이 있습니다. 예. 이 문화재 문화재 관리의 기본 원칙이 원형 유지입니다. 사실 원형 유지를 위반한 것이고 훼손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이 잠수함을 운항하는 업체 그리고 허가를 내줬던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의 어떠한 위법성,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녹색연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서귀포 관광 잠수함이 운항한 지는 벌써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번에 뭐 전국적으로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다시 현장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녹색연합은 순수하게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인데요. 저희가 올해 주요하게 활동하는 이슈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련된 활동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녹색연합 내 해양생태팀이 있는데 이 해양생태팀은 제주 남쪽 바다, 특히 해양보호구역의 핵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선 범선 구역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주 서귀포항에 딱 서면 어떻게 보면 이 기후변화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온 상승은 필리핀 해역에서부터 대만, 오키나와까지 큰 쿠로시오 난류들이 쭉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제주 남쪽 해안입니다. 문섬, 범섬이죠. 기후변화의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온 상승에 따라서 실제 산호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뭐 마라도 미역은 실종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조류의 어떤 실종은 정말 사실인 것인지 그리고 제주 남쪽 바다는 아열대 바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섬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서귀포 관광 잠수함으로 훼손된 거는 사실은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직접 오래전부터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런 해양보호구역, 생물 다양성의 보고 제주 남쪽 바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예. 특히 연산호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훼손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관광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훼손 사항들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네. 네. 사실 이 문제가 그 녹색연합뿐만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 알면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가운데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관광 잠수함이 허가를 받은 것이 1988년이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운항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문화재청은 그럼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문화재청이 2, 3년에 한 번씩 지금 허가를 갱신해주고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서귀포 잠수함이 운항한 게 1988년이니까 지금까지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춤없이 운항을 하고 있고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귀포 문섬은 2000년도에 문화재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문화재청이 관광 잠수함 운항 연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이 허가 심의가 사실 타당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운항 허가를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처음 내줬는데 그때 조건부 가결을 시켰는데 그 조건부 가결의 내용이 문섬 해저 생태계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제출하라. 그리고 훼손된 암벽 보호, 낚시꾼 제한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예. 이미 문화재청이 이 지역의 안반 훼손, 산호가 훼손되는 사항들을 알고 있었는데 최초 허가 시에 이 부분들을 허가를 지금 내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3년은 이쪽 벽을 이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3년 뒤에 이 벽이 산호가 복원되니 그 3년 동안은 또 다른 벽을 또 이용을 하십시오라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휴식연재라는 건가요? 예. 말이 휴식연재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돌아가면서 훼손하고 있다. 아, 돌아가면서 훼손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화재청이 문화재를 관리하는 기본 원칙은 가장 첫 번째가 원형 유지입니다. 이런 천연 기념물을 훼손을 인위적으로 하고 복원을 기다렸다가 또다시 이걸 훼손을 시키고 하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이 천연 기념물인 문섬에 행해지고 있던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문화재청이 애초에 허가를 내리지 않고 이거를 허가를 중지하거나 혹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좀 적용을 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맞았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운항을 연장 하고 있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린 겁니다. 최초에 허가를 내준 것이 2001년이요. 네. 2001년도에 이미 어느 정도 훼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럼요. 조건부 가결을 할 때 예. 안반 훼손된 암벽 보호 방안을 제출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훼손된 암벽 보호 방안을 제출하라는 네, 요구 네. 사항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서 심의하게 되는 겁니까? 관광 잠수함 업체에서 예. 이 천연 기념물이기 때문에 천연 기념물 현상 변경 허가를 냅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허가 신청이요. 예. 네네. 연장 허가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에 천연기념물 분과를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 분과의 문화재위원들이 다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이 제출 사항들을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재위원들이 이 내용들을 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분과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들을 올리게끔 되어 있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게 곧 허가로 반영이 되고 서귀포시의 결과를 알리고 세계유산본부에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년 동안 그리고 문화재청이 허가냈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사실 현장 점검한 것은 불과 2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현장 점검을 2차례 했다고요? 네네.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그렇게 현장 점검을 했던 사항들을 쭉 살펴보니까 불과 2차례인 것이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허가를 낼 때마다
이 수중 암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연산호 훼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출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서를 내라. 예. 세계유산본부 관리 감독해라. 문화재청 관리 감독하겠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잠수함 운항 과정에서 분기별로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서귀포시에도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세계유산본부에 넘기고 세계유산본부도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서귀포시청에 계속 넘기고 서로 역할을 핑퐁, 관리감독 역할을 핑퐁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재청은 지금 현재 이 사태를 관망하고 향후 어떻게 할까 아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심의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 조사를 그 관광 잠수함 업체에서 선정한 그 연구진의 어떤 보고서를 근거로 하게 되나요? 그 어떻게 되나요? 전체 비용은 관광 잠수함 업체에서 되게끔 되어 비용은 있습니다. 관광 업체에. 하지만 이 연구 용역 발주까지 예. 관광 잠수함 업체에서 하게 돼 있지만 실제 용역을 수행할 때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해양생물 전문가가 1인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이 해양생물 전문가가 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우리가 직접 물속에 가서 보지 못했더라도 해양생물 전문가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화재청 근본적으로 문화재청의 심의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희들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허가냈던 모든 사항들의 심의 사항들에 대해서 예. 다시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 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운항 관련을 해서 모 대학에 모니터링 용역을 2차례 맡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러면 이 모니터링 보고서가 잠수함 운항 그리고 안반 산호 훼손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지금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관광 잠수함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앞서 이야기했던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에 따라서 잠수함 업체도 실제 운항을 했는지 다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단 하루 한 번의 다이빙으로 현장을 본 상황이거든요. 문화재청하고 세계유산본부, 해양수산부가 같이. 네. 향후에 이제 이 지역들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거기는 주상전리대가 아름답게 뻗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지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질 그러니까 지형 훼손, 안반 훼손 부분들, 산호 훼손 부분들, 어떠한 산호들이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이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 해양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이기도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핵심 지역인 이 지역에 대한 보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지난번에 하고 그 있습니다. 합동 조사할 때 문화재청과 제주도 그리고 녹색연합에서도 함께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잡힌 건 없나요? 굉장히 현장이 복잡하고 예. 굉장히 이 컨트롤하고 있는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한 30여 명 가까이 왔는데 물속에 들어간 수중팀이 13팀이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데리고 온 업체 몇 분, 그리고 세계유산 본부에서도 들어갔고요. 문화재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도 별도로 또 들어갔고 녹색연합도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전체를 같이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은 못했고 각자 들어간 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이 같이 다이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원인데요.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전용기 의원실 그리고 녹색연합 문화재청 세계유산본부 같이 모여서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정말 시켜보자. 현장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다시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별도로 그 대책들을 내자. 그리고 이 부분들을 검토할 별도의 민관
합동 TF를 만들어서 그 TF에 대해서 이 관광 잠수함 운항 그리고 천연기념물 보전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시작 단계라는 말씀이시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문섬이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보호는 규정만 있지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문섬은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이고요. 문섬 범섬 앞바다도 제주에는 연산호 군락이라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고요. IUCN이라고 해서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규정하는 국립공원 1A 규정인데 1A 규정은 학술적인 보호 이외에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엄정 보호지역으로도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이 국토 전 면적에 대해서 현재 2.2%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IUCN 원해에 해당하는 지역은 또 극히 일부입니다. 그 핵심 지역이 바로 문섬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서귀포 동방파지에 가보면 지금 공사가 한창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가 최근 몇 년 전에 이 지역을 해중경관지구로 지정을 했고 해중경관지역의 핵심은 해양 스포츠 레저를 활성화시키겠다. 관광 사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레저를 위한 건물 시설을 짓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기는 관광 이용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해양보호구의 핵심 지역들을 어떻게 보존 관리할지가 우선적으로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도 끝났는데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오영훈 지사나 혹은 국회의원들, 네. 그리고 해당 도의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고 이 중에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천연보호지역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이 지역조차 관광의 이름으로 이용의 이름으로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다시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충분히 제시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명쾌한 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